네, 선생님, 제 5회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회차 강의에 앞서 선생님들 그 출제자와 문제가 유출되었다라는 소문에 그냥 헛소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출제자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생님, 그거는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0학년도 출제자들이 2021학년도에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유는 문제가 너무 좋다. 문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내준다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정성 있는 시험이 될 거다. 그런데 2020학년도 출제자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집필하신 집필진 같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 시험에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너무 닮아 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너무너무 닮았다는 게 뭐냐? 정말 정통 유아교육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이라고 우리가 자부해야 되고, 우리 한국이 세계 유아교육을 이끌 수 있는 수준임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굉장히 2021학년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개정 누리과정도 수준이 높다라고 봐요. 이 개정 누리과정을 정말 진실로 이해하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진실로 그 누리과정을 순수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유아교육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만이 또 그런 분들이 이 개정 누리과정의 가치를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학년도 문제가 실비아 최종 모의고사랑 굉장히 닮아 있다. 어떤 문제는 똑같다 이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작년에 하신 분들이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비아도 유아교육을 정통으로 100% 순수 유아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통 순수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과 인지구조가 동일합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실은 그게 브루너가 말한 학문 중심 교육이라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학문의 어떤 기본 개념, 아이디어 등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아교육학에도 학문의 어떤 기본 개념 구조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100% 순수 정통 유아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순수 유아교육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응용해서 뭐 지역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유아 수준에서 아이들의 흥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적용해서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융통성 있게. 그런데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유아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수한 유아교육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국가 수준의 공통적 수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지역과 그 다음에 유아 수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통성을 인정하더라도요, 국가 수준의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유아교육 내에서 보면요, 유아교육 학문의 어떤 100% 학문 그 자체 유아교육의 순수함이 있고요. 물론 그것들이 각 나라에 가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은 되겠습니다만, 그걸 순수한 걸 알지 못하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런데 그 바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요, 순수한 것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굉장히 깨끗한 유아교육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출제진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거는 실비아가 이미 누누이 작년부터 2021학년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선생님들께 2020학년도 출제진은 선생님 아시죠?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의 집필진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험 범위로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쵸? 올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험 범위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제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야 당연히 문제 오리 없이 정통성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19 개정 누리과정 지필진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필진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그 지필진들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분들이 들어가셨겠죠. 왜?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후내년 그 다음 시험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아마 유아교육 전원에게, 유아교육인 전원에게 이해가 됐고 또 완벽하게 습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출제진이 또 그 2019 개정 출제진이나 지필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시험을 2, 3주 앞둔 이 시기에 출제자가 유출됐다, 문제가 유출됐다 그런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제자는 유출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분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분들, 추론을 하지 못한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유아 임용 강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요. 그게 공정성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신 분들이 가서 시험을 내야죠. 모르는 분들이 가서 시험을 내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공정한 시험이고 객관적인 시험입니까? 그쵸?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실비아는 이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기존에 어떤 하반기 강의를 다 드렸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문제를 100% 제작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올해 출제진들을 고려해서 그랬습니다. 이미 모의고사에 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제자가 누구든 지필진이 누구든 상관없이 순수 유아교육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브루너가 얘기한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실비아이기 때문에요. 실비아 강의는 처음부터 유아 임용 강의 처음부터 그런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것의 결과로 전원 합격이라는 유아 임용에서 최초 그리고 전무한 결과인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왔고 매년 적중률이 그렇게 높았고 2020학년도 문제는 아예 문제가 똑같다 또는 실비아가 출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유사했던 겁니다. 왜?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는요.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시험은요. 그런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에 근거해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정성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유아교육을 준비하신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학문의 구조, 유아 지식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감히 유아 임용을 논할 수는 없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다 거짓이라는 게 또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저 사람이 거짓을 얘기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약장수가 되지 말자. 나는 학원 강사이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이지만 학원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 정통 유아교육을 가르치자 이렇게 됐고요. 수강생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강의 내용이 유아교육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내가 딴따라가 되는 거를 거부하진 않더라도 그 딴따라가 되더라도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를 잃지 말자라고 하고 항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실비아가 출제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인지구조와 제 인지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순수 유아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인지구조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들의 인지구조가 브루너가 말한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 뭡니까?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는 같다. 학문의 기본 개념,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배우는 거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출제자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유아 임용 강의를 해서는 안 돼요. 출제자가 유출된 게 아니라 올해의 출제자는 당연히 그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출 안 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유출이 됩니까?
어떻게 문제가 유출이 되겠습니까? 1차 시험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분들 지금 문제 내고 계시는 중일 거고요. 문제를 딱 16문제만 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몇백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서 숙고를 해서 16문제가 추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됐다면 그분들은 다시 문제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위한 말 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 유아 임용을 흙탕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소문에는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지식인이 지성인이 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순수 유아교육을 배우셨어요. 그에 대한 어떤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원 임용고시 2021 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선정 경쟁시험 대비 최종 모의고사 5회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갑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실비아 모고는 이미 예상되는 출제진, 그 다음에 올해 2021학년 시험을 위해서 100% 새로 제작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출제자들을 고려해서 이미 출제를 다 녹여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지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선생님들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무능력한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잘 따라오시고 그 암기하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행자료 다 암기하라는 거 제발 암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직 논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회차 문제는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5회차 문제는 시험 유형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주요 교육부 자료, 관련법을 한눈에 쫙 정리해드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쫙 정리해드리기 위한 문제이지 어떤 그런 기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뭐 이론 몇 %, 해설서 몇 %, 교육부 자료 몇 %, 관련법 몇 %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올해 5회차 문제처럼 해설서에만 쭈루룩, 그 다음에 교육부 자료에만 쭈루룩, 관련법에만 쭈루룩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1회부터 4회차까지가 선생님들이 1차 시험에 만날 그 문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기출동형 문제. 요거는 기출동형을 응용한 영역별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시험 직전에 이런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지구조를 명료하게 구체화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5회차 문제가 이럴 거고요. 7회차 문제가 이럴 거예요. 7회차 문제가. 그래서 1, 2, 3, 4, 6, 8은 딱 시험장에서 만나실 그런 문제들이고 5회와 6회는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의 실력을 쌓아드리는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때 교사가 겪은 고민에 대한 사례들이다. 가와 나는 교육계획과 일과 구성의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고민들이고 다와 라는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가 겪은 고민들이다. 가에 근거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서술하세요. 나에 근거하여 일과 구성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4가지를 서술하시오. 다에 근거해서 놀이와 안전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4가지를 서술하라. 그리고 라에 근거해서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제시하라.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 문제 왜 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왜 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 하나가요. 해설서 공부는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정리 안 돼 있고 그 주 자료는 암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 2013년이요. 2013년이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험 범위로 시행됐던 해예요. 한마디로 2013학년도 시험이 어떤 거냐면
그 연령별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 그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험 범위 됐던 해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3학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 출시가 한 번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요 두 시험을 분석해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 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1학년도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때 어떤 식이었냐면 해설서가 굉장히 근거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해설서 내용이 근거가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어떤 시험이든 그런데 교육과정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논술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로 나뉘지 않습니까? 논술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술에서 해설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교육과정에서 해설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매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논술에서는 어땠습니까? 논술에서는 실은 해설서 내용은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설서 내용이 필요했던 해가 어떤 해냐면 요 해였습니다. 요 해에는 해설서의 내용을 알지 않으면 유아평가 관련해서 해설서에 명시된 부분을 알지 못했으면 논술 문제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해였어요. 그게 처음 2013년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문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2021학년도 올해의 2021학년도는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1학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설서에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요. 해설서에만 근거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2013년도에 그랬으니까 2021학년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험 범위로 들어온 2021학년도에도 해설서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해설서 놀이에 더해서 실행자료와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가 있고 놀이 이해자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두 가지도 당연히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딱 요렇게만 나와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교사론이라던가 그 외에 유아교육의 이론들이 접목이 되거나 또는 또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요 파트에서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에 연습하던 논술 문제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말라는 게 저의 어떤 당부입니다. 왜? 2013년에 그런 해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요. 제가 계속 이제 교사론이랑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다가 지금 5회차 문제는 여기 놀이 이해 자료에 근거해서 냈습니까? 놀이 실행 자료에 근거해서 냈습니다. 이거는 단 하나 이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와도요. 또 하나는 선생님 해설서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놀이 이해 자료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놀이 실행 자료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개정 누리 과정의 운영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때 교사가 겪은 고민들에 대한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가와 나는 교육 계획과 일과 구성의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고민들인데 본론 1에 보시면 가에 근거해서 교육 계획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 보시면요.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이 교육적 지원 계획하기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교육적 지원 계획하기의 구체적인 지침에 연간 계획을 검토한다.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검토한다. 기간이나 교사의 실정에 맞게 계획안의 형식을 변경한다. 구체적인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서술하라 한 거고 그 다음에 본론 2에 보시면 일가 구성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4가지를 서술하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일가 구성하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가 구성하기 구체적인 지침으로 4가지가 소개가 되죠. 첫 번째,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 두 번째,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세 번째, 놀이와 연결하여 활동을 운영한다. 네 번째, 일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의 근거에서 놀이와 안전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4가지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놀이와 안전에 대한 입장에 그 놀이와 안전과 관련해서 놀이와 안전이라는 어떤 부분을 해석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안전이란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해 본다가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어 본다. 새로 찾아볼 놀이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 본다. 4번째, 모든 구성원이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한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라에 근거하여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을 논하고 구체적인 지침 3가지를 서술하라 이랬는데요. 놀이 지원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 놀이 지원에 대한 개정 누리과정 있는데요.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쵸?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지침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 2번째, 놀이 공간과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다. 3번째, 수시로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낸 거는 5회차 문제에 낸 거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시행 자료도 암기하라. 또한 그것들이 교육과정 문제가 아니라 논술에 응용이 돼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번호 체계로 답안 작성한다고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번호 체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번호 체계. 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항상 씁니다. 그쵸? 어떤 글을 쓰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서론을 쓰시고 결론을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을 쓰시는데요. 본론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하위 문항들이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위 문항이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 그래서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이렇게 4가지 하위 문항을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하시면 됩니다. 하위 문제 1, 하위 문제 2, 하위 문제 3, 하위 문제 4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요 반갈호 다음에 나오는 번호가 뭐냐면요. 반갈로 번호 다음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또다시 번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기역, 니은을 쓰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번호 체계를 쓰세요 라고만 발표됐지만 그 전 해에 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해에는 이런 번호까지 정해줬었거든요. 그거를 따와서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본론 1에서는 동그라미 1, 2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본론 1이 지금 첫 번째가 본론 1이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구체적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1은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이에요.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 이거는 1점이 배포됐죠.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은 1점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 포인트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이 있을 수가 없어요. 1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2점이었다면 교육계획에 대한 입장이 2점이었다면 2가지 정도는 서술하라는 뜻이 되고요. 그랬다면 기역, 니은 번호가 첫째, 둘째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점은 배포됐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냐면 구체적인 지침이 되겠죠. 구체적 지침. 그런데 이 구체적인 지침을 보니까 몇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3가지 3점 이렇게 배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가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론 2도 1번과 2번으로 나뉘게 되죠. 2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일가 구성에 대한 입장을 적으라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침을 적으라고 합니다. 일가 구성은 1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1점이 배점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구체적 지침은 그래서 기역, 니은이 없고요. 구체적 지침은 4점이 배점이 됐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겁니다. 4가지 4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 3. 본론 3에
본론 3도 두 가지로 나눠 있네요. 1, 2로 나눠져 있네요. 1이 뭡니까? 놀이와 안전에 대한 입장. 놀이와 안전에 대한 입장. 이게 1점이죠. 1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점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1번 하시고 서술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입니까? 4가지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론 4도요. 1, 2로 나눠지면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통합학급에서의 놀이지원. 통합학급에서의 놀이지원이 나오고요. 이게 1점이니까 1점 배포됐으니까 1점이 배포됐으니까 여기도 기억, 니은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3점, 3가지를 서술하러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은 번호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죠? 번호 체계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는 100% 누구나 써야 돼요. 안 쓰면 시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냐고요? 이거는 실은 문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거든요. 요 정도는 쓰시는 게 맞아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써주시는 게 맞고요. 기억, 니은, 디귿도 이걸 써주시면 채점자가 정말 편하고 출제자가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 가끔 저도 이게 2가지 쓴 거야, 3가지 쓴 거야, 4가지 쓴 거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술 방식에 따라서.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써주시면 이분들이 3가지를 맞게 썼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냥 선생님들의 어떤 전략,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일 뿐이고, 그리고 이걸 안 쓴다고 그래서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안 쓰실 거면 반드시 첫째, 둘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번호는요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시면서 첫째, 둘째 하셔도 돼요. 근데 반드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거 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 쓰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글을 굉장히 장식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뭔가 유식한 척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지, 읽는 사람, 독자를 편하게 해주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가 약간 선비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선비 문화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체입니다. 불필요한 유식한 척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짜증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쓰는 사람은 왠지 내가 글 잘 쓴 것 같고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지는 모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글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 짜증난다, 읽기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채점자가 편한 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못 배우신 분들은 그런 어떤 선비 문화에서 온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그 선비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비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 이 2020년, 이런 요즘 세대에서는 좀 촌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표현에서는 내가 유식한 것보다는 독자가 읽기 쉽게 쓰는 게 정말 잘 쓴 글이에요. 옛날에는 독자가 이해를 못할수록 이 사람이 나만 아는 지식이야, 또는 나만 쓸 수 있어, 이것 봐봐, 내가 너보다 유식하지,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상대가 알기 쉽게, 그리고 내가 유식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들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리고 그런 글이 정말 독자를 배려한 공감하는 EQ 지도자의 어떤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옛날 세대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배우시지 말고요. 선생님들 학문, 지식, 순수한 지식을 배우되 그 지식을 요즘 세대에 맞게 또는 요즘의 트렌드답게 쓰세요. 그래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쓰면 뭐가 첫째고 뭐가 둘째고 뭐가 셋째인지 이 사람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채점자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채점자한테 쉽게 첫째, 둘째, 셋째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첫째, 둘째, 셋째.
뭐 첫째, 둘째, 셋째 다음에 다섯째 나오겠어요? 넷째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읽는 사람이 항상 그 다음이 뭔지 예상이 가능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쓰시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안 쓰실 거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실 거면 굳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간략하게 서술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쓴 예시 답안, 답안 책에 예시 답안 있죠? 번호 책에 답안 예시, 그거 보시겠습니다. 자, 서론은요, 이 본론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현. 이 서론은요, 쌤의 본론 1, 2, 3, 4에 뭐라고 서술할 건지 소개하는 글이고요. 결론은요, 본론 1, 2, 3, 4를 종합하는, 통합해서 마무리 짓는 글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서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론은 엄청 자세해. 결론은 없어. 이거는 안 돼요. 서론만큼 결론이 중요하고 서론과 결론의 중요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더 강조돼야 되냐면 이게 더 강조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글에서는, 우리 유아이명에서는 이거 동일하게 강조하면 되고요. 1점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선생님, 올해 문제는 본론이 15점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1차 시험장에 가면 본론 15점, 논술의 내용이 15점에 논술의 체계가 이제 5점으로 배포될 텐데요. 오늘 문제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 개정 누리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18점으로 배점을 했어요. 그래서 논술의 체계가 2점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논술의 내용이 10점이고 논술의 체계가 10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으로 기억해요. 2017학년도로 기억하는데 2017학년도인지 2016학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시험장에서 논술의 내용이 10점, 논술의 체계가 5점이 됐어요. 그 전에는 논술의 내용 10점, 논술의 체계가 10점이었는데 2016학년도인가 2017학년도인가 아무 예고도 없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논술의 내용이 15점, 논술의 체계가 5점이었던 거예요. 바꿀 수 있냐고요? 바꿀 수 있어요. 20점, 논술은 총 20점이라는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총 점수는 바뀌지 않지만 이 총 점수 내에서 논술의 내용을 몇 점으로 하고 논술의 체계를 몇 점으로 할 건가? 그 해의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가 뭐 이거 18점으로 하고 싶으면 18점으로 하는 거고 15점으로 하고 싶으면 15점으로 하는 거고 10점으로 하고 싶으면 10점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는 10점이 아니라 15점으로 해라, 18점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바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15점이 됐든 10점이 됐든 18점이 됐든 각 문항에 대한 답을 다 적으면 이들이 원하는 점수 체계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론의 내용들을 이들이 원하는 답을 다 서술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황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흔들렸다. 그 해에. 이거는 고수들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고수들은 10점이든 15점이든 18점이든 논술의 체계, 논술의 틀은 바뀌지 않고 논술을 쓰는 방법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배점에. 자, 서론입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놀이 중심과 교사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의 지침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과 전략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시된 교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과 지침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게 서론이고요. 자, 제가 번호책에 썼죠. 1번. 이 방갈로 1번 쓰고 동그라미 1번 썼습니다. 가해 교사는 교육적 지원 계획해보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계획하기란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과 시간을 조직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지향은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한다. 실행된 교육과정을 담는 것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의미를 둔다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기억, 연간 계획을 검토한다. 기억 썼습니다. 저는 번호 체계를 좋아해요, 선생님. 번호 체계를 쓰면 채점하기도 너무 쉽고 서술하기도 너무 쉽고 한눈에 보이고 내가 잘못 서술했을 때는 뭐가 잘못 서술했는지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서 저는 번호 체계를 아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 연간 계획을 검토한다. 연간 계획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기관의 철학, 지역사회의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니은,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검토한다.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은 기간과 교사의 필요에 맞게 형식이나 분량이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디귿, 그 다음에 기간이나 교사의 실정에 맞게 계획안의 형식을 변경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본론 1이고요. 본론 2 시작할 때 다른 단락으로 갑니다. 선생님, 단락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은요, 딱 요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의 앞에는요, 앞에 칸을 띄워서 단락이 구분됐음을 알리고요. 같은 단락 안에서는 문장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 문단의 처음을 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락 2로 가시면 2번이라 적었고요. 방가루 2번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나의 교사는 일과 구성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교실에서의 하루는 유아의 놀이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리고 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고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 바깥 놀이를 포함한 놀이 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는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상생활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심신의 건강을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편안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디귿, 놀이와 연결하여 활동을 운영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야기 나누기, 노래, 동화, 게임 등 적절한 유형의 활동을 연결하여 운영한다.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과를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론 3, 본론 3의 1번. 다의 교사는 놀이와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 교사는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유아 스스로 놀이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어떻게 안전하게 놀이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고 놀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정해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앞에 요걸 써줬어요. 그 다음 요걸 써줬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기억, 안전이,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2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억, 안전이란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해본다. 교사는 위험 요소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하지만 한 번 정한 놀이 규칙을 고수하기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니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어본다. 교사는 일상적 사물이나 자연물을 유아의 놀이 자료로 허용할 때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본다. 디귿, 새로 찾아본 놀이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본다. 유아나 교사가 새로운 놀이공간을 발견했을 때 그 공간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리을, 모든 구성원이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한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가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자유롭고 즐겁게 놀이하면서 안전이 보장되려면 기관 내 구성원 간의 안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본론 4입니다. 본론 4. 본론 4의 1.
라의 교사는 통합학교에서의 놀이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개별 유아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움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동그라미 2,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 교사는 장애 유아가 선택한 놀이 자료와 놀이 방법으로 놀이를 시작하도록 허용해주고 일반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놀이하도록 제안해 볼 수 있다. 놀이공간과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다. 통합학급에서 놀이공간과 자료를 계획하거나 일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공간, 자료, 일과 구성 등에서의 계획이 변경될 때 장애 유아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한다. 디귿,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통합학급에서의 일반 학교와 특수교사는 각자의 교수적 및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교수 실천 과정에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해 교사와 유아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는 국가 수준 개정 누리 과정의 공통된 기준과 권위를 중시하면서도 유아들과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제가 놀이 2의 실행자료,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답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논술에서 과락을 받는 이유가요. 지문에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지문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해설서에 답이 있으면 그 답을 해설서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론서에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이론서에서 가져와서 논술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논술은 선생님들의 소신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식 체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교육과정과 동일한데 교육과정이 단답 평가 문장으로 선생님들의 지식을 밝히는 거라면요. 논술은 문장으로 하나의 글로 문단으로 하나의 글로 선생님들의 지식을 알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의 소신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지식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논술 시험입니다. 당연히 답은 선생님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해설서에 있고 놀이 이해 자료에 있고 놀이 실행 자료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론서에 있습니다. 그 답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7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컨닝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담았고 그 머릿속에 그 지식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이고 선생님들의 답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대로 선생님들의 머리에 담고 그 머리의 내용을 그대로 종이에 담을 때 답안지에 담을 때 고득점 포인트이고 기존의 20점 만점자들도 그렇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문에서 근거하면 안 된다. 해설서에서 근거하면 안 된다. 실행자료에서 근거하면 안 된다. 이해자료에서 근거하면 안 된다. 이론서에서 근거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배우셨을 때 잘못된 것을 것의 토대로 논술을 공부했을 때 바로 가락이 나오고 그제서야 울면서 실비아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편지들을 많이 받았냐면요. 자신이 이제 논술에서 가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가락을 받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연도별 기출 강의에서 답은 선생님들 소신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 보고 그리고 20점 만점자들이 그 답을 가감없이 선생님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그 20점 만점자들의 답을 보고 실비아의 답안과 예시 답안과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신 다음에 자신도 그렇게 작성을 했더니 세상에 논술에서 20점 만점이 나오더라. 내가 그걸 몰라서 이때까지 했다라는 게 내가 이때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랐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너의 수강생은 아니지만 연도별 기출 그것만 듣고도 논술에서 20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1차를 합격했다. 그러니까 너를 못 만났으면 내가 그 강의가 없었으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왜 그런 낮은 점수를 받는지도 몰랐을 거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 수강생에게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비아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면서도 절대 죽지 않는 강사가 되는 이유. 세상에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본인이 충격을 먹어서라도 이 유아이명 강의를 스탑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 강사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서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그 수준이라서 나를 욕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많이 배웠다 또는 정말 유아교육을 정통으로 공부했다 그거 외에도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맞다라는 걸 끊임없이 학격으로 증명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부심이자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수강생이든 수강생이지 않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합격 선배들, 합격자들은 그것을 이제 방출하지 않지만 실비아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논술에는 선생님들의 소신이 아니라 지식을 그대로 답안지에 담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